부동산 중개소 방문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절대로 중개인에게 사기당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기당하고 깡통 찰 사람은 어차피 안 볼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요한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부동산 중개소에 의해서 사기당해 깡통 차고 싶지 않은 분들일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정확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소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일 텐데요. 큰 돈이 걸린 부동산 거래인 만큼 신중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하고 싶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고 공인중개사를 선택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제가 그동안 처리한 다수의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명쾌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소 방문 시 주의사항 2가지만 핵심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2가지만 알더라도 내일 당장 부동산 중개소에 달려가셔서 계약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성공적인 부동산 계약을 이루어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2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최종 책임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구인지, 두 번째로 전문성이 있고 또 책임감,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이 2가지가 바로 핵심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방문에 있어서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내용은 최종 책임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동산 중개소 최종 책임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당 사무소를 책임지는 대표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어느 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실 때 대표 의사가 누구인지, 대표 변호사가 누구인지 통상 확인하고 방문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해당 기관, 해당 업체를 최종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개업체에서 발생한 중개사고, 중개사기에 대해서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최종 책임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구인지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개사무소에 걸려있는 액자, 즉 사무소 등록증이라든지 중개사 자격증과 같은 높은 데 걸려있는 3개, 4개의 액자들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높이 걸려있고 또 글자가 작기 때문에 이름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효과적인 팁을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개소를 방문하시면 가장 안쪽에 큰 자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은 자리의 주인이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방문하셨을 때에는 가능하면 그분에게 가서 인사를 하시고 또 그분의 명함을 챙기는 것이 안전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보통 가면 그분이 자리에 없습니다. 보통 손님과 땅 보러 나갔다, 손님과 건물 보러 나갔다, 그 아파트라든지 상가 점포 중개의 경우에는 많이 관여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함은 챙기시고 또 다음에 방문했을 때는 다시 가능하면 그분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 안전한 물건을 중개 서비스 받기 위해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갑인가요? 을인가요? 여러분은 을의 입장인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포털 사이트에 부동산 중개업 조회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로 가셔서 휴업, 폐업 여부, 또 징계 여부, 특히 개업 공인중개사, 또 소속 공인중개사, 또 중개보조원, 이 3가지 유형의 인력들, 임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성명이 다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체크하시면 안전한 체크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해당 중개소 소재지 구청 지적과나 부동산 정보과에 전화하시면 쉽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구인지 또 그 중개사무소에 임직원들이 누가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악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양심 또는 진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문성 문제입니다. 전문성이 없다면 투자와 관련해서 위험한 사각지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안내한다든지 또 위험과 함정에서 고객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고객이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저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분쟁 사례 또 중개 사고나 중개 사기가 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장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전산지라든지 수변구역이라든지 공장 건축물이 지어질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가능하다, 건축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중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큰 난관,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소개받는 경우에 매수자의 인생, 가정, 경제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보안 등을 위해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허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투자라든지 또 개발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발품을 기본적으로 팔아야만 합니다. 기초조사를 먼저 하신 후에 해당 지역 중개소를 방문해야만 안전합니다. 여러분, 중개소를 방문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투자 물건이 있는지 탐색적으로 먼저 물어보시면서 중개인이 내가 기대한 물건이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에 관해서 먼저 말하는지, 또 기초적인 내용을 막힘없이 설명하는지, 우발적인 위험 상황이나 실패 상황에 대해서도 경험이 많고 또 술술 설명을 하는지, 또 실전 투자 사례나 실패 사례 등에서 언급을 하는지를 유심히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연락망, 다시 말하면 협력 체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투자 목적 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인 입에서 시청이나 구청의 입장, 담당 공무원의 입장이 술술 나오는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를 만난 경험을 말하는지, 또 부동산 투자에서 필수적으로 유대를 맺게 되는 좋은 세무사라든지 건축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공사업자, 대출기관 일일이 유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협업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면 좋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는 투자 거래라든지 투자 중개 경험이 많이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듯 실무적인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셔야 실질적인 부동산 계약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원칙 설명드렸습니다. 기업 공인중개사가 누구인지 확인하실 것, 그 다음에 전문성과 책임감 파악하실 것, 이런 두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의 중개사고, 중개사기에 접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중개사고, 중개사기 유형입니다. 관리부동산의 전월세 사기 유형입니다. 일명 관리부동산 중개인에 의한 전월세 교차 사기 수법입니다. 집주인, 건물주는 대리인인 관리부동산, 전속부동산에게 자신의 건물을 월세로 놓아달라고 위임을 합니다. 관리부동산은 예를 들면 보증금 1,000만 원에 50만 원 놓아달라고 건물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찾아왔을 때는 이와 같이 놓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찾아왔을 때에는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받습니다. 9천만 원은 원래 위임받지 않은 범위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주에게는 따박따박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입금해 줍니다. 건물주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 세입자로부터 건물주 계좌로 돈을 받을까요? 관리부동산 계좌로 돈을 받을까요? 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중개인 관리부동산 계좌로 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 계좌로 받으면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부동산이 나머지 9천만 원은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또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부동산은 집주인에게 매월 월세를 안정적으로 입금해주고 그래서 2년 3년 시간이 흘러갑니다. 금방 갑니다. 관리부동산은 또 뒤에 새로운 사람 전세보증금 받아서 앞에 있는 사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이게 순환이 됩니다. 교체가 됩니다. 그러다가 들통이 언제 날까요? 언제가 발각이 됩니다. 풍선이 터질 때가 옵니다. 대표적으로 그 관리부동산이 투자했던 그 투자사업 또는 개발사업이 실패가 되고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는 경우, 또 두 번째로 집주인이 몇 년 만에 우연히 자기 건물에 와서 세입자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집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는 1,000만 원 보증금 받았는데 월세인데 무슨 소리냐. 세입자는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1억 주고 들어왔는데 당신 건물주 맞습니까? 서로 싸움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바로 관리부동산 찾아가면 관리부동산은 바로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면 관리부동산에 이제 직원이 그 수습하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멱살 잡힙니다. 이렇게 발각이 되는 순간이 되면 이제 집주인은 나는 월세로 계약을 했고 보증금 1,000만 원만 받았으니 내가 1,000만 원 돌려줄 테니까 전세입자 당신 나가세요. 나는 월세 보증금 1,000만 원만 반환하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 비우라고 소송을 겁니다. 반대로 이미 전세금 1억 원을 납부한
지급한 전세입자는 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1억 원을 납부했으니 1억 원을 반환받아야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관리부동산을 대리인으로 선정한 것은 결국 집주인, 건물주의 책임이니 집주인은 관리부동산과 알아서 해결하시고 집주인은 전세입자인 나에게 1억 원을 반환해 주세요. 그래서 1,000만 원 반환하겠다, 1억 원 반환하겠다, 월세 보증금이다, 전세 보증금이다, 서로 싸움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송에서 이런 싸움이 붙었을 때,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이런 맞소송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임장이 있는지, 위임장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원 판사님은 매우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대부분의 세입자는 위임장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체결하고 1억 원을 관리부동산 중개인 계좌로 입금을 할 때 임대인이 어느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했는지 전세계약 체결권이나 위임장 확인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크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전세입자가 안전하게 자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물주 집주인의 전세계약 위임장, 또 인감증명서를 자기 눈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도 가능하면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를 눈으로 확인해야만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를 확인하는 세입자는 100명 중에 1명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관리부동산에 가면은 아크릴판으로 붙여놓습니다. 그 관리부동산이라는 아크릴 표지판 믿고 또 교차로나 벼루시장 믿고 가서 계약 덜커덕 했다가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처지방에서 부모님이 소 팔고 땅 팔아서 보내주신 소중한 돈 1억 원이 날아가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금방 직장 들어가고 지방에서 올라온 우리 사회초년생들이 고액을 날리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원룸 건물에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느 원룸 건물, 통건물에 전속 관리 권한이 있다, 관리부동산이라고 말하는 것 위험하니까 주의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무슨 계약이든지 대리인이 나왔다, 본인이 안 나왔다고 할 때는 그 자리에서 계약 당사자 본인과 전화통화를 하셔야 됩니다. 녹음하셔야만 됩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말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얼굴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대표적인 중개사고, 중개사기 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투자수익 개발 가능성 사기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기획부동산 경우입니다. 이천, 화성, 용인, 고양, 일산 등 넓은 농지나 임야 5,000평, 10,000평을 평당 30만원, 50만원에 싸게 대량 매집합니다. 그리고 필지 분할한 다음에 100평이나 200평으로 쪼개고 분할해서 300만원, 500만원 10배씩 튀겨서 분양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개발 인허가를 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금방 시세 차익이 올라갈 것처럼 금방 큰 돈 벌 수 있다라고 칼라로 된 그럴듯한 도시계획 자료를 보여줍니다. 저 같은 사람도 현혹됩니다. 혹합니다. 진실이 느껴지고 진심이 느껴집니다. 금방 돈 벌 것처럼 마음이 격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중개인은 거기에 특약사항 같은 걸 하나를 몰래 넣어놓습니다. 특약사항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상 이러이러한 규제가 있다라고 슬쩍 문구를 넣어놓으면 일반 매수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몇 년이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개발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중개인 찾아가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상에 이러이러한 기재가 돼 있다고 다 알고 기재한 거 아니냐, 계약서 다 확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매수인이 그런 깨알 같은 특약사항 확인하고 매수하나요? 그 공법적인 규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 못합니다. 수변구역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나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이해하나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인이 개발된다는 그럴듯한 정보만 믿고 덜컥 계약한다면 큰일 납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 특약사항 문구 하나가 이와 같이 사기죄를 피해 나가는 탈출구, 퇴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엮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기 사례, 중개 사고 사례, 입주권 사례입니다. 재개발구역이라든지 토지보상지역에서 입주권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입주권이 나온다, 딱지가 나온다고 거짓말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물딱지인데 입주권 나온다고 하는 경우에 싼 가격에 좋은 아파트 장만할 수 있다라고 저 같은 사람도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중개소 방문 시 두 가지 확인사항, 첫 번째로 최종 책임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구인지, 두 번째로 전문성과 책임감,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꼭 확인하시고 신중히 부동산 중개인을 선택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해보시고 또 다수의 중개인을 만나보면서 점차 중개인의 수준, 실력, 신실함이나 균형감 등을 자연스럽게 캐치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실력을 쌓고 공부하고 손품 팔고 반품 팔고 그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부동산 관련 많은 투자 사례, 소송 사례, 분쟁이나 사고 사례 등을 쉽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 공법과 사법 교차 투자 변호사 김요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